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60살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던 그날의 풍경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대구 북구에 있던 낡은 섬유 공장, 회색 하늘 아래 먼지 냄새가 가득했던 그곳에서 저는 35년을 보냈습니다. 땀 냄새가 문을 열면 30년 묵은 기름 냄새와 천 태우는 냄새, 그리고 사람 땀 냄새가 확 몰려왔는데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냄새였으니까요. 덜컹, 덜컹. 미싱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던 그 소리를 저는 사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꿰맬 때마다 저는 제 인생도 함께 꿰매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25부터 시작한 일이었으니 35년을 여기서 보낸 거죠. 제 손가락 끝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저의 훈장이었어요. 저는 늘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공장 문을 열고 형광등을 켜고 미싱 기름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장 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세를 못 낸 지 석 달째였어요. 김 과장이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동료였죠. 사장님, 이제 진짜 안 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녹슨 철판들이 쌓여 있었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햇빛이 들면 반짝이던 그곳도 곧 사라지겠구나 싶었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모두 얼굴이 어두웠어요. 밥을 먹어도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국물만 후루룩 마시는 소리만 들렸죠.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월급은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하네. 이번 달은 못 줄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들렸어요. 저는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3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오후 2시, 은행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차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이성민 사장님이십니까? 부도 처리 통보 드립니다. 그 말과 함께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봤어요.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부도, 파산, 압류. 그 단어들이 눈에 박혔죠. 젊은 남자가 돌아가는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쳤어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손끝으로 종이를 쓸었어요. 서늘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20해 세월이 눌려 있었죠.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사물함을 열고 개인 물건을 꺼냈어요. 컵, 수건, 가족 사진. 그것들을 비닐봉지에 담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죠. 50년을 일한 손, 그 손을 잡으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장이 울면 안 되니까요. 고생 많았네. 그렇게 말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공장 안이 어두워졌죠. 형광등도 꺼졌고 미싱도 멈췄고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공장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여기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단추를 달았어요. 여기서 포장을 했죠.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처음 공장을 열던 날도 기억나요. 빚을 내서 기계를 샀습니다. 밤새 일하며 주문을 받았죠. 아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우리 잘 될 거죠? 아내가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잘 될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옷이 쏟아졌어요. 주문이 줄었죠. 직원을 줄이고, 기계를 팔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으며 버텼죠. 하지만 오늘 그 버팀이 끝났습니다. 공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부도 통지서, 빨간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종이를 만졌어요.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를 켰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세 번째 시도에 겨우 불이 붙었죠.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는데 폐 속이 따끔했어요. 그 따끔함이 지금 제 마음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내라고 떴어요. 여보, 언제 와? 저녁 준비했어. 아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 밝음이 오히려 아팠어요. 곧 갈게.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담배를 피웠는데 하늘을 보니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공장 문을 닫았어요.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났는데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건 공장 문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 다치는 소리였죠. 낡은 봉고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이 헛기침을 했어요. 차도 늙었구나. 나처럼.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옆 차에서 젊은 남자가 웃으며 전화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저랬었나. 젊을 때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빌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죠.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여보 왔어. 밥 먹어.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공장 문 닫았어.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반찬을 집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공장이? 응, 부도 났어. 이제 끝이야.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빚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억쯤 돼. 10억. 10억을 어떻게 갚아?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아내 눈빛에서 저를 원망하는 게 보였죠. 어떻게든 하겠어. 어떻게든. 당신 나이가 몇인데, 60인데 어떻게 10억을 갚아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목구멍에서 맴돌았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둘 다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요. 큰아들 결혼 준비하는데, 작은아들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소식 들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는 건 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아주 작게, 들리지 않게 우는 거였죠.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소리 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왔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저는 일어나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60살. 이제 뭘 하며 살지, 10억을 어떻게 갚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얼음장 같았죠. 창밖을 봤더니 동네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 쓰레기 수거차 소리.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 멈춘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구 빌라에서 짐을 쌌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어요. 옷가지 몇 벌, 낡은 신발 2켤레, 그리고 잔고 3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그게 제 35년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마지막 냄비를 신문지에 싸며 말했어요.
서울 가는 거 맞죠? 큰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응, 어제 말했어. 아내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말투가 아니었죠. 차갑고 사무적이고 때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35년을 바라보던 풍경이었어요. 맞은편 슈퍼마켓 간판, 그 옆 분식집에서 올라오는 국물 끓는 냄새,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는데 저는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거든요. 서울행 버스는 오전 9시에 출발했습니다. 한산한 버스 안창가에 앉았는데 멀어지는 대구 시내를 바라보니 익숙한 건물들이 하나씩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옆에서 아내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으려다 말았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아내가 살짝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버스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논밭이 지나갔는데 누렇게 익은 벼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 벼처럼 우리도 다시 익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헛된 희망인 것 같았습니다. 3시간쯤 지나 오후 2시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저는 멍하니 생각했어요. 여기서 뭘 해야 하지? 큰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35살, 대기업 과장이었죠.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의젓해 보였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왔어요? 응, 왔다. 큰아들이 제 짐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 이게 다다. 큰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죠. 불편해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짐이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서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큰아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내도 말이 없었고요. 저만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집은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거실 겸 부엌이 하나에 방이 2개. 저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는데 창밖을 보니 회색 건물들만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손바닥만 한 하늘이 보일 뿐이었어요. 대구에서 보던 넓은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개어놓고 신발을 정리하는데 거실에서 큰아들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부모님 오셨어. 근데 좀 불편해. 집이 좁아서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르겠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짐이 됐구나. 빨리 나가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녁 때 큰아들이 치킨을 시켰습니다. 배달이 왔는데 젊은 배달기사가 헬멧을 벗으며 인사하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일 해야 하나. 식탁에 앉아 치킨을 먹는데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앞으로 뭐 하실 건데요? 글쎄다.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무슨 일요? 아버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큰아들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앉아서 놀 수는 없잖아. 아내가 기어들었습니다. 당신 나이에 누가 써요? 60인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도 저를 못 믿는 거였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큰아들과 아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글쎄, 나도 모르겠다. 내 아버지가 일 좀 찾아봐야 할 텐데. 일을 찾으면 뭐 해요? 예순에 누가 써요? 그냥 집에서 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 우리가 떠안고 살아야지. 떠안다는 그 말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제 짐이 된 거였어요. 떠안아야 할 짐. 그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큰아들과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돌아봤는데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워줬죠.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점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배달일 구하는 거 아세요? 점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달 앱 깔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점원이 앱을 설치해주고 등록까지 도와줬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오토바이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고 오토바이를 사러 갔습니다. 100만 원짜리였는데 낡았지만 시동을 걸어보니 부르릉 하고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달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달 가방도 샀습니다. 크고 무거웠어요. 등에 매니 어깨가 짓눌리는 느낌이었는데 거울을 보니 제가 정말 배달기사처럼 보이더군요. 60살 배달기사. 이게 제 새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퇴근해 있었는데 제 배달 가방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배달 가방이다. 내일부터 배달 일할 거야.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배달요? 아버지가요? 응, 먹고 살아야지. 큰아들이 한참을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한테 말 안 해야겠네요. 뭐, 아버지가 배달한다는 거요. 친구들한테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첫 배달은 다음 날 새벽 5시에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2개였어요. 얼굴을 때려 주소를 확인하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손은 바로 얼어붙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오피스텔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데 숨소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는데 피곤한 얼굴의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도시락을 받고 문을 닫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따뜻한 국 냄새가 흘러나왔는데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저 냄새, 예전 우리 집 냄새인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32건을 돌았어요. 밤 10시에 하루가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수입이 94,000원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계산해봤죠. 한 달이면 280만 원. 10억 빚을 갚으려면 계산도 하기 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아들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아버지, 얼마 버셨어요? 94,000원. 큰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한 달이면 300도 안 되네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는데 아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배달 시작했대. 하루에 9만 원 번대. 한 달이면 300도 안 돼. 미치겠어. 언제 빚을 갚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화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배달을 시작했지만 가족들은 저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워했고 아내는 실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배달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길도 외웠고 어디가 가까운지, 어디가 계단인지 다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무릎이 더 심하게 아파졌고 밤에 자다가도 쑤시는 통증에 깨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 가거든요.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TV를 보다 말고 큰아들을 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배달한다고.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그건 좀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배달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친구들 아버지는 다들 회사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만 배달하시면 그나들은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럼 뭐라고 하고 싶은데? 큰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사업하신다고 할게요. 작은 사업이라도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너는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냐? 큰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네, 부끄러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말문이 막혔죠. 저는 그냥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32살, 취직한 지 1년 된 아들이었죠.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아내와 저 넷이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끓인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는데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다음 달에 여자친구 부모님 뵙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네. 근데 여자친구 아버지가 대학 교수세요. 어머니는 의사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작은아들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시면 뭐라고 해야 하나 싶어서요.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작은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배달하신다고 말하면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결혼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밥을 뜨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그럼 어떡하면 좋겠냐? 작은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돌아가셨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아들이 방금 뭐라고 했지? 아버지가 없다고? 돌아가셨다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작은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근데 진짜 고민이에요.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이것 때문에 헤어지면 어떡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일어섰어요. 밥 먹어라. 나는 방에 있을게. 아버지, 작은아들이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도 충혈돼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뜨거웠어요.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아프고 숨은 막히고 이게 뭐지? 이 증상이 뭐지?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누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서 계속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눕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났습니다. 배달 준비를 했어요.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냐? 어제 제 말 너무했죠? 저는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신경 쓰지 마라. 내 마음 이해한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일 해야 해. 그게 배달이든 뭐든 너희한테 짐 안 되려면 일해야지.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2번이나 시동이 꺼졌습니다. 3번째에 겨우 시동이 걸렸죠. 첫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 이상하게 얼굴은 화끈거렸어요. 추운데 얼굴만 뜨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그날은 40건을 돌았어요.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일부러 더 많이 했어요. 일을 하면 생각이 안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들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끄러워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배달지였어요. 고급 아파트였는데 음식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초췌한 얼굴, 빨갛게 달아오른 뺨, 충혈된 눈. 이게 제 모습인가 싶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배달 왔습니다. 남자가 음식을 받으며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빨개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로비에 나와 벤치에 앉았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가슴을 주무르며 숨을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자고 있었고 아내만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네요. 응, 병원 가봤어요? 무슨 병원? 얼굴 좀 봐요. 빨개도 너무 빨개요. 화병 아니에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화병이었어요. 내일 병원 가볼게.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누울 수가 없었어요. 앉았다가 눕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있었죠.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화병이네요. 스트레스성 화병입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아들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는 것,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화병은 약으로 낫는 게 아니더군요. 아들들은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화병으로 자리 잡았나 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명절이 두려웠어요. 예전 같으면 기다려졌을 명절이 이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 형제들을 만나야 했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은 고향 안 가도 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지. 안 가면 더 이상해. 형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작년 설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공장이 아직 돌아가고 있었어요. 형제들한테 용돈도 두둑이 드렸죠. 형은 100만 원, 여동생은 50만 원. 그때 형제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엔 드릴 게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저희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각자 약속이 있다며 안 갔어요. 저와 아내 둘만 갔습니다. 형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형은 65이었는데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동생네 가족도 와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57으로 남편이 공무원이었죠. 성민이 왔네. 형이 문을 열어줬는데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반갑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들어와.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동생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오빠 왔어요? 응, 왔어.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맞아줬을 텐데
이번엔 차갑고 어색했어요. 식사 준비가 됐습니다. 형수님이 차린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는데 전, 갈비찜, 잡채, 전통 음식들이었죠.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형이 술을 따랐습니다. 저한테 잔을 내밀며 말했어요. 성민아, 요즘 어떻게 사냐? 그냥저냥 삽니다. 공장은 어떻게 됐고?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형이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했어? 중국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여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러게 왜 그렇게 고집 부렸어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사업 접으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술만 마셨어요.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냐? 배달. 합니다. 배달. 무슨 배달? 음식 배달이요.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수님이 숟가락을 놓는 소리만 들렸어요. 형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예순의 배달을 하네. 성민아, 너도 이제 끝났구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끝났다. 형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여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그러게 왜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돈 좀 모으라고. 근데 오빠는 맨날 크게 벌겠다고, 사업 확장하겠다고. 그러다가 이 꼴 된 거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형이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성민아, 예전에 내가 빌려준 돈 있잖아. 기억하냐? 저는 형을 봤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얼마였더라? 500? 예, 500이었습니다. 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거 말이야. 너도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어차피 너 갚을 형편도 안 되잖아. 형님, 그래도 제가 언젠가는, 언젠가 갚겠다고? 너 지금 10억 빚인데 500을 언제 갚아? 그냥 잊어. 형제끼리 뭐. 저는 고개를 숙였는데 형의 동정어린 말투와 눈빛이 치욕처럼 느껴졌어요. 여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큰오빠, 말이 맞아요. 오빠 형편에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빚이 10억인데. 매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섰어요. 형님, 저 먼저 갈게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벌써 차례도 안 지냈는데. 죄송합니다.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형네 집을 나왔어요. 차에 올라탔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살아요? 형제들이 저렇게까지 무시해도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는데 손이 떨렸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앉아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0평생 살면서 형제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다니.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큰아들 집으로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형님 내가 바빠서 일찍 나왔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과 여동생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들이 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도 이제 끝났구나. 왜 그렇게 살았어요? 빚 갚는데 티도 안 나잖아요.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더 빨개져 있었습니다. 화병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가슴은 더 답답했고 숨은 더 막혔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제 얼굴인가 싶었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충혈된 눈, 야윈 뺨. 한 달 사이에 제가 이렇게 변했구나. 아내가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병원 가야 돼요. 화병, 약 받아야죠. 알았어.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화병은 약으로 낫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있어야 낫는 병이었습니다.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50건씩 돌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큰아들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큰아들이 동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큰아들을 불러볼까 했지만 멈췄어요. 큰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큰아들이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지. 아버지가 뭔들 못하겠어.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명절에 형제들한테 무시당한 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돈 없으면 형제도 아니더군요. 배달을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도, 주말도, 비 오는 날도 나갔습니다. 한 달 수입은 300만 원 정도 됐어요. 거기서 생활비 빼고 큰아들한테 월세 명목으로 50만 원 주고 남는 돈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0억 빚을 갚으려면 100개월, 8년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때쯤이면 저는 68이었죠.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10월인데도 땀이 났습니다. 화병 때문인지 자꾸 열이 올랐거든요.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 TV를 끄고 저를 봤어요. 여보, 앉아요.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 표정이 심각했어요. 오늘 통장 정리했어요. 그래, 3달 동안 100만 원씩 300만 원 모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걸로 언제 빚 갚아요? 10억인데 100개월 걸려요. 8년이에요. 알아. 나도 계산해봤어. 8년이면 당신 나이가 몇인데요. 그때까지 배달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몸이 힘든데 8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솔직히 가족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뭐라고 했지? 뭐라고? 35년 동안 공장한다고 난리치더니 결국 뭐 남은 게 있어요? 10억 빚이에요. 10억. 우리 노후는 다 날아갔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아서 10억 빚졌어요. 애들 대학 보내려고 학자금 대출 받았어요. 큰아들 결혼 자금도 못 해줬어요. 당신이 가족 위해서 뭘 해줬어요?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지금 배달해서 한 달에 300 번다고요. 그 돈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요? 큰아들한테 월세 50만 원 주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언제 빚 갚고 언제 우리 집 마련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인생 살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자기 집 있고 손주 봐주고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뭐예요?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 보고 돈 걱정하고 이게 내 인생이에요? 아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뭐라도 해볼게.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이요?
당신 나이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이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아내가 나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귓가가 멍했습니다. 아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당신, 가족 위해서 뭘 한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 뭘 한 걸까요? 35년 일했는데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화병이 또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는데 소용없었어요.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화병약, 혈압약, 소화제. 하루에 먹는 약이 10알이 넘었어요. 그래도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밤이 깊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저를 보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는데 부동산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10억, 20억. 저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60살 재기, 중년 재테크, 비탄감 방법.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배달 준비를 했어요.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젯밤 아내가 한 말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첫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24시 순대국밥이었어요. 오피스텔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예전보다 더 아팠어요.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 앞 배송이었거든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난간을 잡고 겨우 버텼죠.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렸어요. 50건을 돌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어요. 일부러 더 많이 했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이 안 날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세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10분쯤 지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토바이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맞아. 10억이야. 언제 갚겠어? 남편이 배달해서 한 달에 300만 원 벌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나 정말 미치겠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왔어요? 응.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삶인가? 아내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가족 위해서 뭘 한 거냐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였는데 차갑고 매서웠어요. 저는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배달 주문이 폭주하는 날이었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주문이 평소의 2배는 됐어요. 점심때였습니다. 새 아파트 현장으로 배달을 갔어요.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비 때문에 공사는 멈춰 있었습니다. 크레인만 덩그러니 서 있었고 인부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모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유리문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는데 명찰에 김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배달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비 오는데 수고하시네요. 남자가 음식을 받으며 제게 물었어요.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비도 오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배달이 밀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어요.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커피를 내왔어요. 앉으세요. 제 이름은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분양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입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배달하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먹고 살아야죠. 김 실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형님, 저 오늘 형님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면 투자해볼 만하다고요. 투자요? 네, 여기 아파트 말입니다. 김 실장이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 안내서였어요. 여기가 재건축 지역이에요. 지금 평당 1,000만 원인데 1년 뒤면 1,500만 원 갈 겁니다. 30평 기준으로 3억이 4억 5천이 되는 거죠. 저는 팸플릿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3억, 4억 5천, 1억 5천 수익. 그런 돈 저한테 없습니다. 김 실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출 받으시면 돼요. 은행에서 70% 나와요. 3억 중에 2억 1천만 원. 본인 돈은 9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9천만 원도 없어요. 저는 지금 빚이 10억입니다. 김 실장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반 쪼개시죠. 공동 투자요. 다른 분이랑 반반 하시는 겁니다. 그럼 4,5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4,500만 원.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가진 돈 300만 원. 모아야 할 돈 4,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4년이 넘게 걸려요. 그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대신 이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분양 마감이 다음 달이거든요. 지금 결정 안 하시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형님 같은 분은 이런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 그 말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김 실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처럼 성실하신 분이 성공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나와 오토바이에 올랐는데 시동을 걸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500만 원. 어떻게 만들지? 하지만 김 실장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기회.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 생각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녁 먹어요. 응.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밥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요? 부동산 투자 말이야. 재건축 아파트인데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뭐가? 당신 또 사기당하려고요? 공장 망한 것도 모자라서? 아니야. 이번엔 확실해. 재건축이라고. 정부 승인 났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확실하다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확실해요? 공장할 때도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10억 빚이에요. 여보, 이번엔 달라. 뭐가 달라요? 당신은 하나도 안 달라요. 맨날 큰돈 벌겠다고, 사업 확장하겠다고, 투자하겠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 10억 빚 갚으려면 8년 걸려. 그때 나는 68이야. 그때까지 배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투자는 안 돼요. 우리 이제 남은 게 뭐예요? 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거마저 날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는데 김 실장 명함을 꺼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망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대로 8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새벽이 왔습니다. 결심이 서질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배달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부동산 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 복도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죠.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 또 뵙네요. 앉으세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냈는데 경비 아저씨도 담배를 꺼내셨어요. 요즘 고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4,500만 원이요. 경비 아저씨가 어후. 큰 돈이네요. 네. 근데 1년이면 1억 5천 벌 수 있대요. 경비 아저씨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도 예전에 투자한 적 있어요. 택시 몰 때요. 친구가 좋은 투자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넣었죠. 근데 사기였어요. 돈 다 날렸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를 봤습니다. 그래도 기사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재건축이잖아요. 정부 승인 났으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4,500을 어떻게 만들어요? 경비 아저씨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제가 500만 원 있어요. 예, 제 적금이요. 내년에 만기인데 지금 깨면 500만 원 나와요. 그거 빌려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그건 형님 노후 자금인데요. 괜찮아요. 저도 투자하고 싶어요. 같이 해요. 성공하면 나눠요. 경비 아저씨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말요? 네. 기사님 같은 분이 성공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돈 500만 원, 내 돈 300만 원, 합쳐서 800만 원, 필요한 돈 4,500만 원, 부족한 돈 3,700만 원.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저를 믿어준다는 게 힘이 됐어요. 다음 날 큰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냐? 큰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요? 1,000만 원만. 1,000만 원요. 왜요? 투자를 하나 하려고.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또 망하면 어떡해요? 저도 결혼 준비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다.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경비 아저씨만 저를 믿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계약금이라도 넣기로요. 김 실장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김 실장님. 저 이성민입니다. 아, 형님.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일단 계약금만 넣겠습니다. 500만 원. 김 실장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리는 잡아둘 수 있어요. 나머지는 석 달 안에 납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렸어요. 형님, 저예요. 아, 들어오세요. 경비실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형님, 정말 빌려주시는 거 맞으세요? 그럼요. 내일 적금 해지하고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꼭 성공합시다. 네.
꼭 성공하겠습니다. 다음 날 경비 아저씨가 50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300만 원과 합쳐서 800만 원이 됐어요. 그 중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김 실장 사무실에 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쿵,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꿀 것 같았어요. 형님, 축하드립니다. 1년 뒤에 큰 돈 버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제 나머지 4천만 원만 모으면 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투자했어.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투자. 계약금 넣었어. 아내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위험하다고. 또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이번엔 안 망해. 재건축이야. 확실해. 확실하긴 뭐가 확실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돈은 어디서 났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500 빌리고 내 돈 300 보탰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을 보듯 웃었어요. 정말 미쳤네요. 우리 남은 돈 300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날린 거예요? 날린 게 아니야. 투자한 거야. 1년 뒤면 1년 뒤요? 1년 뒤에 망하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빚만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큰아들 방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미쳤어. 우리 남은 돈 3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했대. 큰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요? 응, 대체 왜 그러세요? 공장 망한 것도 모자라서요. 이번엔 우리까지 망하게 하려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시작이요? 망하는 거지. 아버지는 맨날 그래요. 맨날 큰 것 하겠다고, 대박 나겠다고.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큰아들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방에 있을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아내와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다. 니네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이제 어떡해요? 우리 300만 원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잘못한 건가? 며칠 뒤 작은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말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들었어요? 투자하셨다면서요? 응, 정말 실망이에요. 저 다음 달에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해요? 축의금도 못 주시겠네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면 다해요. 약혼녀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시아버지가 투자 실패해서 빚만 더 늘었다고 말해요? 작은아들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아, 나 형이다. 예, 형님. 야, 너 투자했다며? 부동산? 누가 그래요? 여동생한테 들었어. 성민아, 너 정말 정신 차려. 또 망할 거야. 형님, 이번엔 다릅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 너는 맨날 그래. 공장할 때도 그랬잖아. 성민아, 솔직히 말할게. 너한테 빌려준 500. 그 돈 빌려줄 때 받을 생각 원래 없었어. 어차피 넌 망할 게 뻔했거든. 형님, 끊을게. 정신 차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형까지 나를 포기했구나. 다음 날 여동생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야. 응, 오빠, 미쳤어. 투자가 뭐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래? 나는 이번엔 확신이 있어. 확신, 오빠가 뭘 한다고 확신이 있어. 오빠는 맨날 그래. 큰 소리 치다가 망하고, 또 큰 소리 치다가 망하고,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여동생 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우리 가족들 다 오빠 포기했어. 큰 오빠도 그러더라. 성민이는 이제 끝났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포기했습니다.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주문을 받으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소를 잘못 보기도 하고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배달 중에 넘어졌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저도 같이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도 피가 났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크게 부서지지는 않았어요. 배달 음식도 무사했습니다. 다시 출발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제 무릎을 보더니 놀랐어요. 여보, 다쳤어요? 넘어졌어. 병원 가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내가 소독약을 가져왔습니다. 내 무릎을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이러다 죽겠어요. 제발 그 투자 취소해요. 안 돼. 계약금 500이 날아가. 500 날아가도 돼요.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한 번만 믿어줘. 1년만. 제발 1년만 기다려줘.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믿겠어요. 당신 말은 이제 못 믿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화병이 더 심해졌어요. 얼굴은 더 빨개졌고, 숨은 더 막혔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모습이 처참했어요. 빨간 얼굴, 충혈된 눈, 까진 무릎, 핏자국이 남은 손. 이게 60살 남자의 모습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나머지 4천만 원을 모아야 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60건씩 돌았어요.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모두 저를 포기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도, 생일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나갔습니다. 하루 평균 60건을 돌았고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어요. 석 달 동안 1,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500, 제가 모은 1,500, 계약금으로 넣은 500까지 합쳐서 2,500만 원이었어요. 필요한 돈 4,500만 원 중에 절반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무릎은 더 이상 계단을 오를 수 없을 만큼 아팠고 허리는 꼿꼿이 펴지지 않았어요. 화병도 심해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하루에 서너 번씩 찾아왔고 얼굴은 항상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쉬셔야 합니다. 돈 모아야 돼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석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느 날 작은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그래. 언제? 다음 달 15일이요. 알았다. 아버지, 오실 거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 때문에 약혼녀 부모님한테 창피하지 않아? 작은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이해한다. 아버지, 꼭 오세요. 제 결혼식에 아버지 안 계시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나를 다시 필요로 하는구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 양복을 빌려 입었어요. 오랜만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작은 아들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응, 왔다. 축하한다. 작은 아들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 체온이 따뜻했어요. 신부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교수님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사위 아버지가 배달 일한다는 걸 아시는 모양이었죠.
사돈, 무슨 일 하십니까?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배달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교수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피로연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있으면 아들한테 누가 될 것 같았거든요.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다시 오토바이를 탔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마침내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500, 제가 모은 3,500, 계약금 500까지 합치면 4,500만 원이 됐어요. 김 실장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잔금 입금되면 바로 등기 처리해 드릴게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4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통장 잔고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1년. 그 1년 동안 저는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하루 30건 정도만 돌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저를 못 믿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줄였고 큰아들은 거에 저하대화하지 않았어요. 형과 여동생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않았어요.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건축 확정 났어요. 분양가 평당 1,500으로 올랐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네, 형님 대박 나셨어요. 3억 수익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은행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어요. 4억 5천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거기서 투자금 4,500만 원을 빼니 3억이 남았어요. 통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300만 원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3억이었어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여보, 아들아, 우리 해냈어. 아내와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건축 확정 났어. 3억 벌었어.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정말 해냈네요. 큰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3억을 벌었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작은아들 부부도 왔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빚 10억 중에 2억 갚을 거고 나머지 8억은 천천히 갚을 거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요? 집도 살 거야. 1억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빚 갚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결혼 자금은요? 저는 큰아들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구나. 큰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돈 벌었으면 저도 좀 도와주셔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힘들 때 너는 나를 부끄러워했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큰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아, 나 형이다. 들었어. 대박 났다며? 예, 형님. 잘 됐다. 우리 형제끼리 뭐. 성민아, 그 500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작년에 뭐라고 하셨죠? 없던 걸로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그랬지. 형님, 그 500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 말씀대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동생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축하다. 잘 됐다. 고맙다. 오빠, 우리 남편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미안하다. 나도 빚 갚아야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렸어요. 형님, 저예요. 오, 들어오세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1,000만 원입니다. 500 빌려주신 거 이자 붙여서요. 경비 아저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500만 받을게요. 안 돼요. 형님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못했어요. 받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봉투를 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손이 따뜻했어요.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경기도에 작은 2층짜리 아파트였는데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대출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사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아내, 그리고 저. 넷이서 새 집을 둘러봤어요. 넓진 않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집 생겼네요. 응, 우리 집이야.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억을 벌었고 집도 샀는데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끓인 미역국과 불고기가 식탁에 올랐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지 못 믿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작은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워해서 죄송했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아들들이 저를 못 믿었던 그 시간들, 형제들이 저를 무시했던 그 말들, 아내가 저를 원망했던 그 눈빛들,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아내가 옆으로 왔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가족도 돈이 있어야 가족이더라.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래, 맞아. 돈이 없으니까 가족도 가족이 아니더라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좀 살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좀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지난 1년 반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공장이 망하던 날, 아들들이 저를 부끄러워하던 날, 형제들이 저를 무시하던 날, 아내가 저를 원망하던 날, 그리고 혼자서 비 맞으며 배달하던 날들, 계단을 힘겹게 오르던 날들, 가슴 통증에 주저앉았던 날들, 돈을 벌었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을요. 빚도 갚았고 집도 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가족도 돈이 있어야 가족이더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빨갛고 눈은 여전히 충혈돼 있었어요. 화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도 집을 사도 화병은 그대로였어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돈은 벌었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집은 샀지만 마음은 텅 비었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배달 앱이었어요. 주문이 들어온 거였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배달 안 해도 되는데 습관처럼 알림이 오네요. 앱을 삭제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어요. 언젠가 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가족도 돈이 있어야 가족이지만 돈이 있어도 가족이 가족 아닐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61살, 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찾기 위해서요. 60살 이성민은 1년 만에 3억을 벌었습니다. 빚을 갚았고 집도 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가족도 돈이 있어야 가족이더라.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 같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